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2주차 수업,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동안 잘 쉬셨죠?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수업에서 수상인명구조요원의 응급상황 시 대처하는 요령과 자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역할, 주의할 점, 기본적인 수영 영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에 활용되는 영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그 집중 수업 하는 날짜가 좀 뒤쪽에 있죠? 10월 중순 내지는 10월 마지막 주경에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 본 수업 2교시 수업에 그 내용을 하기보다는 3주차 10월 13일에 그때 생존 수영 관련한 개요와 인명구조 관련된 영법,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들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집중 수업 때 조금 더 가까이 수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3주차 때 평가, 이론 평가를 봐야 되니까 응급처치에 관련해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체온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생존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정맥이나 동맥이 손상되는 대출혈일 경우에는 2분 30초가 지나면 사망합니다. 2분 30초 이내에만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 심장마비는 뭔가요? 4분. 4분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통상 하는데 중독 볼까요? 독극물에 흡입했을 때 30분이 지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30분간의 생존의 기회의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이 쓰러졌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식 확인, 생존 확인, 의식 확인, 상태 확인. 볼까요? 도움을 요청하죠. 도와주세요. 119에 신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 처치를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119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119가 금방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는 한 42% 정도 되고 10분 정도 이상은 걸린다고 하네요. 83% 정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교수님이 20대 때 이런 물 쪽에서 라이프가드로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사람도 여러 번 구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서울 소재의 중구, 서울에 있는 중구 소재의 시설관리공단 모 수영장이었어요. 관련된 그 수영장. 거기에서 아쿠아 피트니스라고 아쿠아로빅,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아쿠아로빅 있죠? 그때는 제가 20대 때가 아니네요, 참. 30대 때인데, 제가 그곳에서 수영 그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 피트니스 센터까지, 골프장까지 전부 다 관리하느라고, 그때, 그 당시에 새벽에 출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아쿠아 피트니스 담당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인기 강사를 해서 수강생들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밖에서 일종의 에어로빅이죠. 수상 에어로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작을 취하는데 다른 분들 다 따라하고 있는데 한 분만이 고개를 좀 숙인 채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통제실에서 통제실에서 저 선생님이 잘하고 있나 뭐 문제 있는 건 없나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태가 안 좋아요. 저희 통제실은 수영장 바로 앞에 1층에 응급실과 함께 통제실 바로 1층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감시하고 있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근무 중 반팔 반바지를 입은 채 문 박차고 나가서 그대로 슬라이딩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여성분을 건져냈습니다. 물론 실내 수영장이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헤엄쳐서 갈 일은 없고 그래도 구조를 했는데 발견 자체가 이상하다 하는 것 자체부터 발견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입술에는 청색증이 왔고 호흡 없고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담당 선생님은 원래 그 주 책임자는 담당 선생님이 봐야 되겠죠. 근데 열심히 동작을 지도하느라고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였죠. 그래서 그분을 눕히고 인공호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제가 1교시 때 뭐라 그랬죠? 익수 상태에 빠졌던 사람은 반드시 물을 빼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면 소생의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근무할 그 당시 시절에는 수영장에 AED 기계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시절이었어요. 시절이 좀 옛날이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불과 200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교수님이 근무하던 시절은 그보다 더 옛날이죠. 자, 그래서 막 이분이 막 구토물을 막 입으로 뱉습니다. 구토물 뱉고 뭐 뭘 드시고 오셨는지 뭐 국수가락까지 막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어쩌겠습니까? 그 입을 그냥 음식물을 다 빼내고 구토물을 빼내고 수건으로 닦고 그 입에 그냥 내 입을 덮어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찝찝하죠? 남의 구토물이 다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인공호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보통 구급차가 10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통계상으로 그렇죠. 그곳은 중구 서울 소재 서울 한복판에 그리고 그 중구 소방서가 바로 그 2분 거리 내에 있었어요. 2분 거리 내. 근데 관내 소방서에는 구급차가 보통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 대 있거나 없는 조그마한 관내는 없는 곳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내 구급차는 하나씩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거기 2분이면 1분이면 길어봐야 5분이면 도착할 곳인데 안 오는 거예요. 20분이고 30분이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팔이 너무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40분간 심폐소생술 해본 적 있나요? 네, 40분 정도 심폐소생술 할 때쯤 되니까 구급차 대원이 들 것을 들고 반대편 문 쪽에서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너무너무 힘든데 왜 40분이나 돼서야 올까? 예. 다행히 40분 돼서 그 구급 요원이
도착하기 직전에 한 3분 정도 됐을까? 이분이 호흡을 거칠게 내쉬면서 호흡은 돌아왔습니다. 이미 호흡은 돌아왔고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구급차도 도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뭡니까? 거진 40분을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안 왔을까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중구소방서 관내에 그 119가 이미 다른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자동으로 다른 관내에 이관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먼 곳에서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연찮게도 그 또 이관된 조금 더 먼 관내 그 한 대도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느라고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자,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에 관한 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살펴봤고, 우리가 수상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수상인명 구조 요원 그리고 생존 수영,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물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체온에 따른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 손상과 화상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뭐예요? 아이고 춥네요. 동상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건 볼까요? 너무 덥네요. 온도계가 40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뜨거운 열로 인한 손상에 관련된 건가 보네요. 자, 이거 볼까요? 되었네요. 수포까지 올라온 걸로 보여서 화상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용어를 한번 볼까요? 중심체온. 말 그대로 중심체온. 심장에서 흐르고 있는 피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체온을 잰다는 거는 뭡니까? 혈액의 온도, 근육의 온도도 체내 안에 있으니까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심부 깊은 곳에 있는 혈액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체온증, 체온이 38도 이상 상승한 상태, 고체온증 38도 이상인데 열피로, 열경련, 열사병, 열실신, 일사병, 열사병 뭐 이런 것들을 고체온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 저체온증이죠. 저체온.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모, 뭘까요? 소름 돋는다 그러죠. 모낭에 결합된 그런 피포에 부착된 어떤 그 미세한 표면의 수축에 의해서 털이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열경련 볼까요?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피로 볼까요? 두부, 머리 부위나 경부, 목 부위 오랜 시간 일사강선을 받아서 발병하는 거죠. 열피로. 열사병 볼까요? 열사병, 고온다습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에 열이 발산되는 게 곤란해져서 40도 이상 체온에 올라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상실되고 저혈압성 빈맥이 나타나서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죠. 자, 동상 볼까요? 한랭작용에 의해서 국소의 조직이 상해가 되는 부분이고, 동창 볼까요?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돼서 손상으로 노출된 부위의 세포가 아예 죽어서 괴사가 된 경우, 동창
창입니다. 화상 볼까요? 열에 의한 신체 조직의 상해. 나인의 법칙, rule of nine. 인체를 11곳으로 국소화시켜서 한 부분이 9%라고 생각하고 화상 범위를 측정한 거예요. 한 부위가 9%, 나머지 부위의 1%는 외부에 드러나 있는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발열, 정상 체온보다 높은 체온, 열이 없는 상태는 무열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체온부터 볼까요? 자, 이거는 그 과거에 조선일보의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2005년 1월 17일이네요. 아주 옛날이죠? 2005년이면은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2005년. 참 옛날이네요. 이 당시에 유태흥 전 대법원장인 분이 당시 나이 86세 한강에 투신했는데 생존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돌아가셨는데 볼까요? 이날 1월 달에 오후 5시 45분쯤 마포대교, 서울 소재의 마포대교 남단의 남단 방향 중간 지점에서 다리 난간을 밟고 올라가서 20m 아래 한강으로 투신을 했다. 그 후에 순환구조대에서 25분 만에 구조돼요. 투신 후 순환구조대에서 25분 만에 구조됐대.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늦게 구조된 건가요? 빨리 구조된 건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의 물이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오후 5시 45분이면 한겨울에 오후 5시 45분이면 해가 뉘엿뉘엿 해가 떨어졌죠. 일몰 시간 정도였을 거예요. 어둑어둑하고 한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보여요. 즉시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펼친다 해도 물살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5분이면은 신속하게 구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수자 입장에서는 25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뇌세포는 다 손상돼서 거의 뭐 시신에 가까운 정도로 되었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로 병원에 즉시 실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래서 심장박동과 호흡이 55분 만에 재개됐다고 합니다. 살아난 거죠. 심장과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가 엔터를 눌러서 화면이 바뀌어 버렸네요. 마저 설명을 하자면 그와 같은 특이한 희귀 케이스도 있기는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의학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1월 달에 차가운 한강물이면 그 당시에 2005년도쯤이면 한강물이 뭐 살얼음이 얼었다 할 정도로 영하의 수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도 정도? 물 속에는 0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 손상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냉장 상태가 되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 손상이 좀 방지됐었다라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체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체온을 보온하는 방법, 그리고 방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춥다 그러면 체표면의 혈관이 수축해서 중심부의 열을 보존하게 되겠죠. 땀을 줄여서 보온을 하고자 하고, 털을 세워서 주변에 따뜻한 공기를 새나가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하고, 신체의 지방을 열심히 태워서 열을 내려고 하고,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려고 하죠.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온을 하려고 합니다. 인체가. 너무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을 발산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올라가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죠. 혈액의 온도를 감소시켜서 피부 혈관을 팽창시키고자 한다. 그렇죠. 혈관을 확장시켜야지 표면적이 넓어져야 열이 떨어지게 되겠죠. 방출되게 되겠죠. 땀샘을 활발히 움직여서 땀이 찬 공기로 기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호흡이 깊고 빨라져서 더울 때는 좀 답답하고 숨차죠. 더운 공기는 내보내고 시원한 공기가 폐로 들어와서 혈관 속에 혈액을 식힐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다. 자, 인체 조절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인체 내부 온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하루에 1도씨 정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살짝 오타가 났네요. 일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 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 또는 장시간 햇볕 노출 시에 시간당 2리터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시간당 2리터면 얼마예요? 1시간당 2리터, 무려 2리터. 그래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이 유발되죠. 짧은 시간에 체온이 40도에서 41도, 40에서 41도 이상 상승할 때는 매우 위험한 그런 손상으로 이어지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개인의 체온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42.2도 이상이 되면 그 세포의 단백질이 결국은 변질돼 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달걀을 뜨거운 그 차량 본네트 위에 터진다거나 달걀이 42.2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어요. 삶은 달걀처럼 익습니다. 우리 인체는 단백질과 물로 주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인체 온도가 42.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도 그냥 익는 겁니다. 변질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망한다는 얘기죠. 체온 조절 수단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체온 보존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혈관 있고 모발, 기모, 근육 운동, 인체 세포, 피부 접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존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체온을 보존하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피부에서 인체 심부로 혈류를 전환해서 중심부의 열을 보존하려고 한다. 수축하는 건 뭐예요? 춥다는 거겠죠.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기점. 체모를 세워서 따뜻한 공기를 보존하고 근육을 떨게 해서 추울 땐 막 떨죠. 열을 생산하고 음식물을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자 하고 인체 세포에서 피부에 태양열, 불, 더운 공기, 더운 음식이 접촉할 때 열을 흡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죠. 더울 때는 체온을 방출해야 될 텐데 혈관이 확장되게 되겠죠. 확장해서 혈액의 온도가 감소되도록 하고 발한 땀이 기체로 변하면서 인체의 열 에너지를 날려보내는 방출하는 그러게 되겠죠. 열 생산이 감소 떨리거나 화학적 열 생산이 억제돼서 열 생산이 감소하도록 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을 증가해서 빨리 열을 방출하도록 도움을 주고 호흡량이 증가해서 역시나 따뜻한 공기가 배출되고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체온 측정. 어느 부위의 체온 측정을 어느 부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구강을 볼까요? 3분 내지 5분은 측정을 해야 돼요. 비교적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하다가는 체온계가 파손되기가 좀 쉽고 음식물을 더운 음식이나 수분 섭취나 흡연했을 경우에는
체온이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강 내 수술이나 손상 시에는 측정이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액과 겨드랑이 부분이라고 그러죠. 8분 내지 10분은 측정해야 안전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체온 측정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이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고막,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상황이라서 귀에 고막에다 대고 체온 측정을 많이 하죠. 3초 내지 5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한 편이죠. 측정치가 다양하고 좌우측에 차이가 있다는 단점은 있는데 귀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귓구멍이 작은 어린이는 측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 이게 뭘까요? 학문 쪽에를 말하는 거죠. 2분 내지 3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측정치가 굉장히 정확하고 중심 체온, 심부 체온 온도와 흡사합니다. 신뢰성이 매우 높죠. 다만 항문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영아는 좀 금지하고 직장 벽이 아닌 대변 속에 체온계가 삽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변 속에.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뭐 대변도 직장 안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직장 벽이나 대변 속에 꽂히거나 뭐 온도는 뭐 흡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거겠죠? 측이 불가능한 환자의 측정은 곤란하겠죠. 체온 손상, 본격적으로 체온 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온 손상은 크게 열로 인한 손상과 한랭으로 인한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더위, 열로 인한 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 설명하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열 경련이 있죠?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발산하는데 너무 많이 흘리면 전해질, 이것도 오타네요. 전해질이네요. 전해질을 잃어서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쥐가 나는 것 같이 이렇게 경련이 날 수도 있고 막 떨듯이 경련이 날 수도 있는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피부가 축축하면서 호흡은 약하고 맥박이 느려진다.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발 쪽을 약간 돋게 하고 의식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전해질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수액으로 전해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뭐 요거는 병원에 가서 하든가 응급의료 요원이 도착해서 해야 되겠죠? 자, 열 피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 피로를 한번 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머리와 전신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갑자기 어지러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보통 이런 현상을 열피로,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열피로, 열피로, 일사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뜨거운 곳에 오래 서 있다가 연약한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학생들 잘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이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적이 좀 덜어 있었어요. 자, 일사병이라고 하는데 열 실시는 몸이 갑자기 뜨거운 기온에 노출되면서 말초 혈관이 확장돼서 혈관이 다리 쪽에 몰려서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갑자기 실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체온이 상승해서 열이 나고 한기가 든다.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심한 경우에 경련이 나고 의식이 소실될 수가 있네요.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와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즉시 그늘에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분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늘에 옮겨서 다리를 높게 하고 물수건이나 부채들을 이용해서 열을 낮춰요.
0 못하네요. 열을 낮추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알코올이나 음료는 뜨거운 음료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절대로 음료를 주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혀가 축 늘어져서 말려들어서 기도를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폐쇄하거나 2차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의식이 없을 때는 먹을 거를 주면 안 됩니다. 열사병 볼까요? 굉장히 위험한데 직접 태양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공간에서 강렬한 열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로 발생되는 거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고 갑자기 중풍이 오듯이 대뇌 허열 증상으로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는 거. 특히 뜨거운 여름에 열기가 가득한 주방에 고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걸릴 수가 있는 환경이죠. 더위로 인한 질환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서 사망의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심한 육체 노동을 하면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 장애로 체온이 40도씨 이상까지 상승하게 돼서 결국은 체온 조절 장애로 땀이 나지 않게 됩니다. 땀이 나야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피부는 마르고 40도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세포들이 파괴되고 의식이 회복되지 못해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죠. 자, 피부는 뜨겁고 건조해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땀 분비가 없는 게 차이점이죠. 체온은 40도 이상. 의식은 혼수 상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 초기 맥박은 빠르고 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혈압 저하되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사망의 징후를 자, 열사병인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을 확인합니다. 체온 하강이 매우 중요해서 환자를 응급 상황에 그늘진 곳으로 즉시 냉각요법으로 얼음물 목욕하거나 물 뿌리고 재빠르게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다 인체 세포들은 다 단백질이라서 다 익어버려요. 변성이 돼요. 39도 아래로 즉시 떨어뜨리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떨어뜨리면서 이송해도 되고요. 젖은 수건으로 그래서 부채나 선풍기를 쐬줘서 속히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순환이 정지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CAB 확인한다. 그 호흡과 심장박동, 기도, 숨은 쉬냐 이런 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주의사항 볼까요? 고온과 관련된 질병은 모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체 활동은 피해야 되고 운동 전에 염분과 포도당이 든 충분한 음료와 함께 스트레칭을 해주고 더위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고 수분을 최소한 150에서 200ml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하루 중 제일 더운 시간에는 과도한 신체 활동은 하지 않는다. 다음 볼까요? 체온으로 인한 손상의 한랭, 추위로 인한 손상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체온에 의한 손상 중에 열로 인한 손상, 우리가 수상인명구조 요원인데 익수자만 생각을 하면은 물에 빠졌을 때는 추운 겨울에는 추우니까 한랭으로 인한 손상이겠거니 이해는 가는데 열로 인한 손상은 물에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요? 예, 광범위하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수상에서 우리가 물속에만 들어가 있나요? 배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터보트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수상 활동이죠. 수상 스포츠 활동,
수상 레저 활동이라고도 하고, 배 위에, 배는 뭐 조그마한 모터보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배 안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세일링 요트 같은, 아니면 모터 요트, 그 안에 뭐 잘 수 있는 공간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죠. 이런 곳일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엔진이나 기타 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할 수도 있는 거고, 에어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선실 안에, 뜨거운 한여름에 선실 안에 에어컨이 갖춰져 있는 배면은 괜찮겠지만, 그것도 갖춰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났다거나, 에어컨도 고장, 기관 고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푹푹 쪄서 뜨거워서 그 선실 안에 못 있어요. 가판 위로 다 나와 있는다고 치면, 무언가 이상이 생겨서 고장이 났을 때 배 위에서 뜨거운 열을 다 받으면 열로 인한 손상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랭으로 인한 손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동상, 중증의 한랭 손상으로 조직의 수분은 결빙되지 않았지만은 조직 괴사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조직의 수분이 얼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직 괴사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발병한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귀나 코에 빈번히 발생하고, 손상된 피부는 창백해 보이고 찬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겨울 산행자, 사냥꾼, 군인들에게 자주 발생된다. 여러분들 동상 뭐 생각나요? 저체온증과 함께 동상.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불과 몇 분 만에 다 얼어서 죽었죠?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1차적으로 떨어진 후에 그 영화에서 보면 다 얼었죠. 마치도 무슨 뭐 얼음 조각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동상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동창이겠네요. 촉진시 매우 딱딱하게 느껴지고 외경상으로 회색 내지 청백색으로 느껴진다. 자, 경미한 동상은 표층부에만 손상된 것으로 저리고 화끈거리고 감각 둔화가 나타나고 대부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자, 동상 응급처치 볼까요? 말단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38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담근다. 열을 직접 가하지 않고 물의 온도는 온도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재결빙될 가능성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는다. 시행 후 재결빙된 경우에는 재차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는다. 자, 동창을 볼게요. 가장 심한 한랭 손상으로 피부가 얼어버린 결빙 상태를 말해요. 조직 자체가 얼어서 괴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손끝, 발가락, 코끝, 귀 뭐 이런 곳이 얼어서 조직이 괴사되는 거죠. 중증인 경우에는 피부 심층부까지 손상돼서, 심하면 근육이나 골격까지 손상돼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예 조직이 괴사가 돼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상은 4단계로 1도에서 4도까지 구분하는데, 표층 동상과 심부 동상의 2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동상의 응급처치는 동상인데
피부가 손상이 되는 정도까지 발전이 된 게, 상해를 입은 게 상처, 동창이죠. 따뜻한 물에 접촉을 시킨다. 손상 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 얼어서 다 결빙되는데 얼음 조각을 문지르면 바시락바시락해서 그 피부를 다 손상시키게 되겠죠. 젖은 옷이나 신발 양말 벗기고 발을 따뜻하게 한다.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저체온증 볼까요? 타이타닉에서도 1차적으로 저체온증에 빠지면서 동상에 걸리면서 결국은 동창이 되면서 아예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얼린 동태처럼 영화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얼어서 돌아가셨죠.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주요 장기의 기능 저하로 저체온증이 발생합니다. 기준이 35도입니다. 중심 체온이 30도까지는 소생이 가능해요. 하지만 28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신체 부위에 따른 온도, 요거는 앞서 잠깐 살펴봤죠. 잠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체온증의 응급처치 볼까요? 가벼운 정도의 저체온증이라도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 모든 환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젖은 옷은 제거해야 됩니다. 즉시 신체를 건조시킨 후에 담요와 옷으로 감싸준다. 보통 저체온증이 걸리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한습풍이라고 합니다. 한습풍, 한기, 추위, 습기, 습, 풍, 바람. 추운데 옷도 젖어 있는데 바람까지 불어요. 굉장하죠? 자,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조심히 다룬다. 거칠게 다룰 경우에는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뜻하게 가습된 산소를 공급하고 의식이 있으면 음식물을 먹이고 의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입에 넣으면 안 됩니다. 15분 이내에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21도 이하의 찬물에서 저체온증 발생 시 장기 손상은 적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이 없을 경우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앞서 본 2005년도에 발생한 그 대법원장 투신 겨울이라서 1월달이라서 0도 내지는 뭐 1도, 2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온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려 25분 만에 구조해내서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무사히 뇌와 심장과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 라는 걸 앞서 살펴봤었죠. 근데 결국은 고령이라 또 지병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86세였나요? 아까? 6세였나요? 8세였나요? 고령의 나이에 지병도 있었던 분이시라서 호흡이 돌아오고 정상으로 의식까지 살짝 돌아왔었다가 결국은 고령을 이유로 돌아가셨죠. 86세였네요. 86세, 2005년도에 86세면 고령이죠. 자, 저체온증 체온별로 한번 볼까요? 경증 35도에서 32도 사이, 중증도는 31도에서 28도,
28도 미만이면 매우 중증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35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면 우리 체온이 한 1, 2도 떨어지는 정도? 격렬한 떨림, 목소리 발음 부정확, 생각도 온전치 못하고 스스로는 추위를 구글 보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네요. 추위를 심하게 타고 무감각하고 분별력이 느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지면 32도 정도. 불규칙한 경련이 일어나고 떨림이 좀 감소되면서 마비가 오죠. 근육이 경직되고 이제는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졸립니다.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기억이 안 나요. 건망증. 30일에서 30도 볼까요? 맥박과 호흡이 불규칙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동공이 벌써 확장되면 사망의 징후죠. 사망으로 가는 징후. 심한 졸음이 쏟아지면서 혼수 상태로 사물을 못 알아봅니다. 29도에서 8도, 의식이 불명이고 심장박동 자체가 불규칙하면서 동공반사가 안 되는 거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죠. 28도 미만이면 혼수 상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는 의식이 없습니다. 예. 요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체온증에 사용하는 온열 조끼들이 있어요. 온열 조끼와 담요. 우리가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졌을 때는 담요 하나 덮어준다고 해봤자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담요 덮어줘봐야 몸에서 스스로 열을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발열이에요. 발열. 그래서 이렇게 맨살에 닿으면 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얇은 담요나 옷 같은 거를 이제 싸서 입힌 다음에 그 위에 조끼나 이거는 유아용 담요, 이것도 담요 요런 거를 사용해서 처치를 합니다. 주의, 이거 써있죠? 자, 수동 재가온법, 수동으로 체온을 올리는 거. 능동 재가온법, 재가 왜 붙었나요? 원래 사람은 체온이 있었으니까요. 자, 수동으로 추운 곳을 벗어나서 젖은 옷을 제거하고 마른 담요로 머리 포함해서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 능동 볼까요? 외부 제거온, 내부 제거온. 외부에서는 욕조에 담그거나 전기 담요를 이용해서 가열 침대, 더운 찜질, 가열된 복대, 뜨거운 물통. 내부 제거용법, 내부. 뭔가요? 위나 장, 복강 등을 세척하거나 혈액 투석이나 체외 수단을 이용해서. 심각한 경우 이렇게 하겠죠. 한번 쭉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체온 가열 시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매우 느리더라도 맥박이 있는 환자에게는 흉부 압박을 하지 않는다. 심실세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증 저체온증 환자에게는 외부 재가온법을 사용 시에는 신체의 몸통 부위에 국한해야 한다. 30도 이하인 환자에게 외부 가열을 하면 혈관의 확장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중심 체온이 더욱 하강하게 된다.
전문적인 처치에 우선하여 체온을 30도 이상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병원에 이송 시에는 사전에 연락해서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바로 응급처치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송 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가 심장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자, 우리가 화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배 안에서 조리기구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선번, 태양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겠죠. 화상의 분류를 간단하게 보면 열화상, 열에 의한 손상. 자, 말 그대로 열. 보면은 열탕화상, 화염화상, 섬광화상, 접촉화상. 가장 흔한 것이 열탕이죠. 뜨거운 액체에 의해서. 화염, 불꽃에 의해. 섬광,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접촉, 뜨거운 물질에 장시간 접촉됐을 때. 볼까요? 좀 끔찍하죠? 이렇게 됩니다. 전기화상.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젓가락, 쇠 젓가락을, 금속 젓가락을 코드 사이에 막 꽂고, 뭐, 이러는 유아들이 뭐 예전에 전기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기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요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버리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 자, 화상의 분류 보면은 화상에 의한 사망의 50 내지 80%가 흡입화상으로, 흡입화상이에요. 흡입화상. 일산화탄소 가스 질식과 화학적 기도 손상, 즉 기관지염을 유발한다. 화학약물에 의한 화상을 한번 볼까? 화학약물. 강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가 해당이 되고, 괴사의 양은 화학물질의 유형과 노출 시간, 농도, 활동 기전에 관련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특이한 거는 이것이 중화될 때까지 손상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증상은 이렇게 화학물질에 의해서 끔찍하죠. 자, 화상의 단계입니다. 1도 화상, first degree burn, 뭐 이 정도고, 물집 살짝 생겼네요. second degree, 2도 화상, third degree burn, 다 이 손상이 됐네요. 자, 앞서 얘기한 9의 법칙, rule of 9, 화상의 면적을 산출하는 법인데, 인체 조직을 11개 조직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나요? 11개 조직인데 어떻게 11개지? 이 부위를 세부적으로 나눈 거네요. 그죠? 각각의 9%씩. 하나, 둘, 셋. 여기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 중에 이 범위를, 몇 도 화상 중에 몇 프로 화상, 뭐, 이렇게 되겠죠. 열화상 응급처치 볼까요? 열로 인한. 뜨거운 스팀이나 물, 기름 등 주로 어린이들이 좀 물 쏟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면 체온 손상으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로 식히고 3도 화상인 경우에는 찬물에 담그지 않고 감염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꺼주로 싸서 비닐에 싸서 담글 수는 있겠습니다. 직접 찬물에 닿지 않도록 병원에 빨리 이송하는 게 우선이겠죠. 화상 부위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볼까요? 자, 손, 발, 관절 등의 화상은 48시간이 지나면 수축의 힘으로 구축성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목을 사용해서 관절을 적절한 위치로 고정해야 됩니다. 오그라드는 거죠, 관절이. 나중에 필수가 없게 됩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옷은 제거하고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번 이상 씻어줘야 돼요.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재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전기화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안전한 곳에서 기본적으로 생명소생술의 원칙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 감전 사고는 응급 처치를 하는 처치자, 도와주는 처치자마저도 같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 없어진 후에 절연체 장갑을 끼고 처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조금 길어지네요. 양이 많습니다.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응급처치 볼까요? 구조요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 요인 등은 살펴야 된다.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고 심한 오염이나 전기가 막 감전될 것 같은 장소에는 구조요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구조요원은 일반 구조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이나 전문 구급대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즉시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곧 무너질 건물에 그 전문요원마저도 들어갈 이유는 없겠습니다. 자, 화염의 진화 후 화상이 진행되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는 한번 봐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상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고 피부가 벗겨진 상태이므로 저온 손상, 오히려 저온 손상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런 이상한 민간요법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안면 화상은 부종으로 인한 호흡 장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체를 좀 반쯤 일으켜서 이송을 하고 화상 직후에는 음식물과 물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 술은 금지,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2교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꽤나 긴 시간 수업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교시에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